네, 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오늘 일요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이거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보온에 여러분들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뭐 심장마비 이런 거 오는 경우들 많죠. 저도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건강이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날씨 추운 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본 내용을 들어가서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우존스 지수도 1.6% 하락, 나스닥도 1.6%, S&P 500도 1.5%, 러셀이 2% 이상 빠지면서 제일 많이 빠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 셔츠를 입고 나왔지만 이건 이제 국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미국은 푸릇푸릇해야 됩니다. 그죠? 이 초록색으로 푸릇푸릇해야지 좋은데, 시뻘겋게 엔비디아도 3%가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이 다 빠졌어요. 이유는, 금요일날 오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FOMC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작은 그냥 우리 듣보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그 증시가 이제 빠지는데 나오는 기사들이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10월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로 간다. 10월쯤 돼가지고 금리 인상을 올해 4차례에서 2차례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4차례에서 2차례 한다 해갖고 지금 잘 올라가다가 위에서 지금 이러다가 지금 요 저점을 살짝 이탈시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금리 인하가 4번 된다라는 그 기대감에서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될 거야 라는 기대감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이제 멈춰지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면에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 고용에 대한 부분들,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기 너무 좋아서 지금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러면 물가가 치솟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형태로 현재 상황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죠. 왜? 증시는 금리 인하가 이제 호재잖아요. 증시의 자체는 왜냐면 유동성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금리 인하를 쭉 하던 거를 이제 멈출 수 있다. 그것도 기존에 막 예상이 이렇게 쭉 되어 있던 그 범위에서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발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1% 이상의 변동성은 사실 지금 이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다이나믹하게 증시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데 보통 급등 아니면 급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맵을 보시면 초록색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있는 게 오일, 가스. 이게 이제 4%, 5%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유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걸로 인해서 유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5% 올랐다가 4% 플러스로 마이너스 했나? 그래서 이제 6달러, 7달러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박스권 하단 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또 올라오죠. 상단 오면 또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올랐으니까 요거 정도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니까 시장 빠질 때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좀 좋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증시가 지금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봅시다. 다우존스예요. 다우존스 지금 30선인데 이 30선에 지금 딱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상의 30선입니다. 30. 제가 31이라고 안 하고 30선이라고 하잖아요. 30선. 이유는 뭐 월봉 30선, 주봉 30선 이게 좀 편해서 그런데 어쨌든 30주선입니다. 30주선. 30주선에서의 지금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줄지 이거 보면 이제 30선에서 지켜주는 그림들이 있었죠. 이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30선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추세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봉에서의 30선을 여러분들도 뭐 사람마다 다 기준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쭉 보면 올라갈 때 이런 상승 구간에 있을 때 30선을 이탈을 시키더라도 뭐 바로 다음 주에 회복시킨다든지 이탈시키더라도 바로 회복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그림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고 나면 반등 줬다가 30선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평선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이 30선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 추세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 지금 딱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나스닥은 30선까지 아직 한참 남았죠. 남아 있고 S&P 500도 뭐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까지 뭐 조정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뭐 여기서 오지 않고 그냥 바로 돌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다우존스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요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일봉상에서 이제 이평선이 아니라 지지 저항단에서의 흐름을 살펴본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가격단 지금 지켜내다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42,000포인트, 42,100포인트 정도를 깨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한 거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월요일 저녁에 보이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월요일 날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장이 굉장히 좀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찬물이 안 끼어 얹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이제 나스닥도 앞에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 요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보시는 것처럼 꼬리를 좀 말고 이렇게 좀 올려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에 요거 이제 시가를 좀 상승을 해준다 하면 좀 좋을 것이고 월요일 날 시가도 하락한다 그러면 이 음봉매우로 내려가는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구간, 요 지지라인 구간인데 요 구간을 이제 이탈할지 아니면 지켜줄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살짝 이제 이탈 나. 이거 지금 거의 비트코인이랑 차트도 흡사하거든요. 진짜 비슷하게 요 구간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 지금 쭉 빠져갖고 이렇게 이제 저점단 만들어 놓는 모습들이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존스는 30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이제 돌리면서 만들어질지. 근데 여기는 은행이랑 에너지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세를 보인다 했을 때 좀 올라가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 뭐 조금 다른 흐름들이 테크 기업들이랑은 좀 다르게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거 지금 보시면 트렌드 하단 자리잖아요. 이렇게 저점 연결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렌드 하단에 닿는 위치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내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트렌드는 여러 번 지지를 하는 게 신뢰도가 높은데 일단 뭐 두 가지의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이런 가격단들 생각을 좀 해두고 일단 추세에 살짝 전저점을 일단 이탈시켰다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다?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긴장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비중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고 아마 조정 나오면 일단 다우존스로 보자면 이제 이런 구간이 있죠. 앞에 이제 고점이었고 이제 저항이었던 구간 돌파를 했던 가격단 이런 밴드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요 4만 포인트가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4만 포인트는 이탈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라는 것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만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야라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좋다는 건 뭐예요? 증시가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던 그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서 빠지는 거지만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결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게 될 거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조정의 폭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불확실성한 거니까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생각을 해놓되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비중을 조금은 줄여두시고 현금을 확보해 놨다가 증시가 좀 안정 찾고 다시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 나오죠.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을 봤을 때 요 구간에서 5일선이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고 여기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이탈했던 적은 있지만 9월 달부터 한 번도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박스권이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8,600포인트, 7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요 라인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켜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미증시 일단 분위기가 썩 좋지 않구나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이게 그 러셀 지수가 더 많이 빠진 이유가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성장주들은 결국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 잘 올라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빠지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성장주들이 이제 미래에 어떤 뭐가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진 숫자가 좀 안 찍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것들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참고해 두시고 돈이 들어와 있는 게 내일 바로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리는 그림들도 나오긴 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시장의 현금 비중 한 20%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현금 비중을 30에서 40%까지는 일단 한번 늘려두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두셨다가 이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또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노이즈 그런 게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밑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에서의 어떤 수급 이탈, 돈의 이탈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면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미국 시장까지 해서 국내 증시 대응을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환율 이야기를 드릴게요.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요 트렌드 라인을 일단 벗겨냈어요. 아이고, 여기 안 나오네. 자, 요 보시는 것처럼 요 화면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걸 깨면서부터 지금 이날 하나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내 증시에 제가 이제 환율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외국인들도 국내 증시에 이제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피에.
자, 그럼 5일 연속이니까 우리 뭐 금요일 날도 들어왔나? 금요일 날은 38억 매도네요. 이건 뭐 거의 관망을 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1, 2, 3, 4, 요 날부터 해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5일. 그러면 요 꺾일 것 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국내 증시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 올려 버렸어요. 그죠?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고점 저항이니까 이걸 뚫어버리는 그림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요 추세 라인이 이제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때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마 두드러 맞고 쌍봉 찍고 좀 빠지는 그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여기 전고점 저항자리 여기를 딱 돌파하는 그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안 사겠죠. 팔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두시고 보셔야 되게 해서, 다음 주는 외국인들 수급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로 진행을 하면서, 그래 더 싸니까 결국 빠질 거야라고 갈지, 아니면 이 환율의 추세 변화에 따라서 이들이 좀 매도로 돌아설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매도로 돌아서면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그림이 될 거니까 그거 유심히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환율의 어떤 이 지금 보시면 돌파했던 구간, 그죠? 여기 돌파했던 구간인데 여기를 지켜내고 지금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저기를 깨고 내려야 돼요. 여기가 지금 갭 구간인데 요 갭 구간을 깨고 내리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환율이 안정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시 방향을 위로 돌려놨다라는 거 좋지 않죠. 이거는 그래도 일단은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게 이제 일단 관건인데, 뭐 사상 또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달러 인덱스 사상 최고치는 아니죠. 이번 이제 트렌드에서 이제 고점 갱신을 또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원달러 환율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또 계속 치고 가는 그림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매수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해두고 봅시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유리기판인데, 유리기판도 사실 그 아침 방송에서 여기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보는 것들이라면서 스윙 종목들이나 중기 종목들을 쭉 이래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엔터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야기 드리고, 뭐 JYP 엔터라든지 엔터주들도 많이 올랐고, KT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이야기 드렸던 거 뭐 샤페론도 약간 스윙으로 보자 해갖고 거기다 넣어 드렸는데, 뭐 그것도 꽤 많이 올랐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었죠. 그리고 계속 들어있던 게 유리기판입니다. 그죠? 유리기판은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거를 쭉 모아가세요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카페 보고 또 경악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천천히 모아가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리기판 지금 천천히 모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모아가라고 한 달 동안 떠들었는데 그때 안 모아가시고 지금 와서 이제부터 천천히 모아가겠다. 왜 그래요 도대체? 여기 저항입니다. 지금 저항자리예요. 저항자리.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모아갈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봐도 앞에 전저점 구간이고 이렇게 저점 자리가 있을 때 이런 데서 모아야지, 왜 지금 이거를 여기서 모읍니까? 여기는 매매를 해야 될 자리잖아요. 뭐 물론 이렇게 쭉 빠져내려 준다라면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죠. 조정이 나온다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한참 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안 사다가 다 올라오니까 지금부터 모아간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재건테마도 밑에서 출발할 때 이야기 드렸고, 초전도체도 밑에서 첫상 나오고 막 출발할 때, 대왕고래도 한국가스공사 출발할 때 이야기 드리고 다시 많이 내려와갖고 밑에서 돌릴 때 이야기 드리고, 그죠? 근데 항상 위에서 사. 그걸 바꿔야지. 안 바꾸면 평생 돈을 못 벌겠죠. 그 상승 초입에 사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서 분할 매수를 해서 끌고 가서 길게 볼 수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맨날 뭐 계속 제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올라갔으니까 좋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모아간다? 이거 지금 주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최저점에서도 아닙니다. 여기 중간쯤에서 제가 이렇게 대충 꺼 볼게요. 요번에 올라온 것까지 46%가 올랐고요. 여기 올랐다가 눌렸다가 지금 올리는 구간 있죠. 자,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아침에 제가 요거 이제 저항 돌파한다 이 이야기 했을 때, 이때부터만 해도 지금 50%, 60%예요. 60% 오른 거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YC캠도 똑같잖아요,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 60%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천천히 모아가세요. 이때도 천천히 모아가라고, 이때도 천천히 모아가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인 거지. 그게 100% 그렇게 될 거다라고 확답을 못 드려요. 그죠? 근데 제가 요 구간에서는 진짜 이거는 길게 보고 우리가 저가 구간이니까 싸게 모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거지. 지금 이렇게 시세 튀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거 무조건 10배 갑니다. 그러면 그거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모아가세요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요번에 거래 크게 터졌던 이런 기준봉 자리나 갭 등 구간, 이런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는 그런 그림들 나오겠죠. 이런 구간에서. 그럼 그때 가서 사람은 또 안 산다고. 음봉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지 마시고, 이 유리기판이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들면 내릴 때 분할로 사가세요. 그럼 오늘 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그림을 봐라. 큰 그림. 이게 뭐예요? 주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숲을 보라고. 숲을 보라는 건 뭐예요? 차트를 길게 놓고 보라. 아니면 기업의 가치, 이런 산업을 봐라. 이런 산업을 보고 거기에 이제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목을 보고,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숲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인류, 우리의 삶, 여기서 힌트를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돼요. 삶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 왔느냐,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제가 어릴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집집마다 이제 전화기들 있고, 그죠? 그래갖고 어릴 때 이제 친구가 전화해갖고 주연이 있습니까? 하면 아버지가 전화 딱 받아가지고 밤 늦었다 싶으면 주연이 없다! 하고 탁 끊어버리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셨던 그런 시대인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전화 예절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자, 그 시절부터 이렇게 변화해온 시점을 생각해 보던지, 아니면 인류가 처음 이제 시작하고 불을 사용하고 바퀴를 만들고 하면서 변화해왔던 스팀 엔진을 만들고 했던 변화해온 그런 산업화부터 해서 그걸 생각해 보던지 하면, 뭔가 인류가 크게 그 변화해왔던 시점들이 있단 말이죠. 변화해왔던 시점. 큰 계기가 있어요. 인터넷이랑 통신의 발전, 아까 전화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기 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기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화, 이 통신의 발전에 따라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이거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SF 영화를 80년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80년대 나와 있는 SF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이 다 거기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저는 예전에 주식을 할 때 집에서 이제 HTS로 하는데 밖에 나오면 못하니까
PDF를 가지고 이제 PDA였나? PDA를 가지고 이제 그 단말기 있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데이터비가 한 달에 120만 원 이랬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비싸다 이 생각하면서 왜 이거 보면 그때 칼라폰 막 나왔을 때인데 폴더블 폰 이거를 갖다가 왜 이게 주식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그마한 컴퓨터처럼 PDA 저런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만들면 되지 왜 저렇게 못 만들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그게 티 나오면서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왔어요.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죠?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다 뭐 이거 맨날 뒤다보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은 뭐지? 다음은 뭘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 3년 전에도 했고 4년 전에도 했고 제가 방송을 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다, 그죠? 통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제일 잘하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저기 뭐야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회장님이다, 그죠? 그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AI 해주고 갔습니다, 그죠? 그 전에도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와가지고 인터넷 했다, 그죠? 그래서 AI 했는데 뭐 그때부터 뭐 별 뭘 한 게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AI 시대에는 확실히 왔어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가 다 움직이고 있고 메가 트렌드 이게 이제 이 AI라는 게 우리 인류를 갖다가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이 AI를 활용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그죠? 뭐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AI 트렌드 시대에 뭐 하드웨어 뭐 HBM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 칩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고 엔비디아에서 이 AI 관련된 칩도 엄청나게 잘 만들고 있고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이것도 해가지고 뭐 한미 반도체 이미 뭐 크게 시세 한 번씩 다 났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파생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큰 스토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나온다고요. 파생이 계속 파생돼 나옵니다. 파생 AI 트렌드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AI에서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건 엔비디아 칩이었습니다. 그죠? AI 칩. 두 번째는 뭐 HBM이 됐죠. 메모리 하이 밴드니스 뭐 메모리 해가지고 요거가 됐고 이게 엔비디아 칩이 있으면 이게 필수적인 거니까.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막 나와요. 여기서 뭐 서버를 하려고 하니까 뭐 발열이 너무 심해서 뭐 액침 뭐 이런 거 나오고 그죠? 쿨다운 하는 거 뭐 HVAC 뭐 이런 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요거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그거죠. 전력 설비. 전력 설비가 너무 노화됐어. 이거 교체해야 돼. 이건 뭐 미국에서 뭐 그 전력 설비 30년 주기로 교체되는 거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AI 뭐 서버 증설을 하는데 뭐 필수적이다 뭐 이러면서 이 얘기도 붙어갖고 이게 더 올라갔죠. 쫙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얘기 나와요. 전력이 부족하다. AI 서버를 돌리려니까 전력이 부족해.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죠? 전력이 없으면 서버를 못 돌려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이거 칩 백날 만들어 봐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움직였습니까? 빅테크들이 원전에다 투자한다. SMR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SMR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전을 다시 돌리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폐원전을 갖다가 다시 돌린다는 얘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나 뭐 이런 거를 깔아가지고 요걸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걸로 뭘 한다? ESS 연결해야 된다. ESS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전부 AI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관 안 된 것들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정도 이거는 이제 뭐 미중 패권에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 거죠. 전쟁에 대한 방산 뭐 이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 지금 전력이 없으면 AI 칩 백날 첫날 만들어 봐야 돌릴 수가 없다. 빅테크 기업의 그 누구죠? 누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AI 칩은 많다. AI 칩은 많은데 전력이 부족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전기를 이만큼 AI 서버가 이만큼을 먹는데 이거를 갖다가 요만큼만 절반만 먹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서버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서버를 하나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빅테크들끼리 AI 경쟁이 미친 듯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인터넷 시대 때 우리 구글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선도주자 해갖고 거의 독식을 하듯이 이렇게 먹는 이유가 그 난리통에 결국 살아남고 승자가 독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잉 투자 아니냐 하니까 적게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더 크다. 왜? 여기서 도태되면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그 엔비디아 칩을 주문을 하는 거고 갖다가 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전기를 어떻게 낮게 쓸 것인가. 전기의 효율성이죠. 전기의 효율성. 그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진짜 뭐 몇 달째 얘기했던 거예요. 유리기판. 저 처음에 유리기판 시세 터질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었고 조정 나와가지고 지금 바닥에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유리기판의 정의입니다. 유리기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기판들은 다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기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리기판으로 만들 때 장점이 뭐냐면 그 표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 매끄러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매끈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매끈하게 만들면 거기에다가 고밀도 직접 그러니까 뭔가 갖다 붙이는 데 있어서 뭐 공간이 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쫙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세밀하게 무언가를 갖다가 새겨 넣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기판의 장점이에요. 높은 트랜지스터 집적도 요게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라스틱이나 세라믹을 쓸 때 데이터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나오는 얘기는 한 4배 정도 효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유리기판 얘기하면 발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발열은 유리기판이랑 상관이 없어요. 발열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유리기판을 계속 발열이랑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모르는데 열 안정성이에요. 자, 플라스틱이 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어버릴 거 아니에요. 세라믹도 뭐 세라믹은 열에 뭐 저기 내성이 굉장히 강한 용도긴 하지 뭐 기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열의 유리보다는 다 내구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피가 갑자기 팽창을 해버린다든지 플라스틱이 아니면 녹아버린다든지 아니면 휘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열 안정성이 유리기판 굉장히 높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고온 환경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열을 받아도 어떤 화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낮다. 그래서 부식도 안 돼요. 부식도 잘 안 돼.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크게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열이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플라스틱을 얇게 만들어서 넓게 만들면 뒤틀림이 생겨요. 뒤틀림이 생기고 열 받으면 그 뒤틀림이 더 커지고 근데 어떻게 돼? 유리는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요번에 엔비디아 칩 나온 거 봐봐요. GPU 2개 받고 거기에 CPU 하나 박아갖고 이따만한 거 들고 나오고 젠슨황 요번에 뭐 CES 나오는데 방패 같은 거 이따만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일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판의 내구성이 좋아야겠죠. 그런데 유리기판으로 만들면 그 내구성도 좋은데 데이터 처리량이 4배가 증가한다. 이게 4배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서버 AI 서버가 우리가 큰 건물이 하나를 지어놨는데 유리기판으로 다 바꿨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4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효율성이 엄청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기존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4개를 지어야 됐는데 그거를 하나나 2개로 4개를 커버할 수 있어. 남들은 4개를 돌리고 거기에 전기비랑 고정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는 이거 유리기판 썼더니 요만큼 가지고 똑같은 효율을 내네?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든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유리기판 비싸잖아. 그럼 비싸도 쓴다니까요. 우리 지금 집집마다 LED 등 달려있는 이유가 뭡니까? 백열등보다 전기료 싸니까. 그 다음에 잘 안 터지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AI에서 전력을 이 빅테크들이 전력을 만들 수가 없어.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2년, 3년 뒤에나 만들어져.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럼 이 들어가는 전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아, 이거 열이 너무 나서 그거 쿨링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열을 조금 덜 나게 하면 에어컨 비용이 좀 줄어들겠네. 쉽게 말하면 에어컨 비용이 좀 줄어들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액침이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이거 액체에다가 넣어서 서버를 운영을 하니까 열이 덜 나. 그러니까 이거 막 서버 쿨링 다운 하는데 돈이 덜 들어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유리기판. 유리기판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뭐 기계가 더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게 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력을 절반밖에 안 먹어요. 50%가 줄어듭니다. 소모하는 전력 자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전력도 적게 먹는데 데이터 처리는 더 좋아. 이거 왜 안 쓰겠어요? 쓰지.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밑에서. 근데 이제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면.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원래는 이번 주에 이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차트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요거 찐시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뭐 한 2, 3일 남겨놓고 다 터져버리는 바람에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은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세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는 거 2025년부터 제가 양산 들어간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그냥 먼 미래 양자 컴퓨터처럼 뭐 20년 30년 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바로 진행이 되는 이야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SKC가 앱솔릭스 이거 얼티밋 머티리얼스인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일 텐데 이거 2개가 조인트 벤처로 만든 겁니다. 앱솔릭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2025년도, 2024년도에 테스트를 끝냈고요. 2025년도 양산이 들어가요. 양산이 된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양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 만들어졌는데 이거 수율이 잡혀야 기업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수율이 잡혔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고 이걸 팔아가지고 돈이 된다 생각을 하니까 SKC에서 하는 거지, 돈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만장 찍어갖고 한 장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사업 안 하겠죠. 근데 지금 한다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은 이미 수율을 잡았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브로드컴에서도 유리기판 쓴다 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똑같은 사업을 한다 했습니다. ASIC, 주문 생산자 방식의 반도체 만든다. 브로드컴이 전체 시장의 마켓을 50에서 60% 갖고 가고 있는데 이거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이 마켓쉐어 우리가 좀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유리기판을 쓰는데 얘네들이 안 쓸까요? 미래 기술이고 효율성이 더 좋고 더 전력 소모도 더 작고 뭐 성능도 더 좋아.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주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팔 거 다 팔았다잖아요. 그 젠슨 황이랑 미팅하고 와가지고 이게 엔비디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최 회장이 다 팔았다 이랬잖아요. 유리기판 다 팔았다고. 유리기판 팔았다. 정말 금방 팔고 왔습니다라고 했나? 하여튼 뭐 그랬죠. 2025년 것까지 뭐 다 팔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뭐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숲을 본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놓은 거예요. 뭐 차트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야기만 알고 있어도 차트에서의 흐름들이 잡히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모아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아무튼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지금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 3, 4일 정도 빠지면, 이렇게 이제 급등 나온 게 3, 4일 정도 빠지면
최대한 저점권에서의 분할 매수하고 길게 보세요. 길게. 모든 기판이 다 유리 기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내구성이 약점인데 내구성까지 좋아지면 자동차 전장에도 쓰일 거고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쓰일 거고요. 모든 전자제품에 다 유리 기판이 쓰이게 될 거예요. 얇은데 내구성이 좋다 해봐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터리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는 거 이것도 배터리가 절반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 24시간 쓰면 배터리 다 닳는다. 이거 48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면 뭐 30%가 줄어든다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니까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의 CPU를 달 수 있다라든지 전력을 더 많이 먹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전자제품 뭐 TV에도 달릴 수 있는 거고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발전이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 드렸던 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판들은 안 움직이고 유리 기판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그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게 이제 그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SKC고 이 SKC 앱솔릭스에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되 다른 종목들도 다 갈 거예요. 요거 토모큐브 같은 거 뉴스 기사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도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급등했거든요.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량 떠넘기기 위한 아니면 그 다음 시세 상승을 위한 포석을 까는 건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저도 유리기판입니다 하고 티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2026년도 되면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뭐 양산 들어간다 하거든요. 이미 뒤쳐졌죠. 근데 그거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딱 우리 지금 뭐 생각하면 되냐면 HBM SK하이닉스가 HBM 하면서 이거 관련된 기업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한미반도체죠. 그죠? 그 관련된 장비 기업들 유리기판 있는 거 뭐 있나 생각하시고 소재 기업들 뭐 있나 생각하시고 삼성이 뒤쳐져 있는데 삼성이랑 관련된 기업들도 나중에 다 올라가는 거 봤죠. YC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업은 길게 끌고 가는 거고 아닌 기업들은 4848 하든지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 한 40%만 더 올라가면 100% 수익입니다. 2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위로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테마주도 정치 테마든 뭐가 됐던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추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어가는 구간에 올라갈 스토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은 분할 매수를 딱 하고 내가 손절할 구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좋다 하니까 듣고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샀으면 다행이지. 저 위에 올라왔는데 그걸 이제부터 막 모아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내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유리기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우리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요 생각을 가지고 계시되 이거 게임 체인저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가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또 조정 나왔다가 상승 흐름 잡힐 때 그때 보시고 나중에 뭐 4배, 5배 올라갔고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아이고 싸졌네. 사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버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 찐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